안녕하세요. 노무사 1차 경영학을 맡고 있는 정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개강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교수단 회의하고 학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2주를 일단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 무조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겨울을 잘 또 지내시면 내년 봄이나 뭐 초여름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게 2차로도 바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강의에 같이 한번 잘 활용하셔서 내년까지 아주 꾸준하게 잘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사실은 7, 8, 9월인가 요때쯤 이제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초나 기본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그때도 강의하면서 예고하기를 겨울에 하는 강의는 약간 심화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앞에 걸 좀 들었다는 가정하에 진행할 예정이다. 좀 스피디할 거고 조금 더 양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물론 이제 여름에 들으셨어도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히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부탁하기를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난 여름에 했던 강의를 동강을 좀 보시고 오시면 어떨까? 그걸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올 것 같고, 물론 설사 그거 들을 시간이 없으면 지금 시작한 이 시간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빠를 거예요. 스피디하고. 앞에서 했던 강의 중에 제가 이제 마음 먹기는 재밌는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경영학이랑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좀 생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하나도 안 빼먹고 가는데 사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 위주로 막 던지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얘기인데, 교재는 사실 여름에도 제가 계속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유인물로 이제 끝났었는데, 요번에는 원고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지금 교정 중이니까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뭐 1,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한두 주 정도 유인물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끝나기 전에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 진행하실 거고, 새로 나온 책을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한 최근 2, 3년간 새로 나온, 그러니까 이론은 별거 없는데 기출 문제로 새로 좀 나왔던 게 있어요. 우리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 시험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담았어요. 그 내용을 다 담았고, 그 다음에 2차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인적자원 관리랑 조직행위로는 2차 문제를 연결해서 넣었어요. 이제 문제만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고 그런 거는 일단 빼버렸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연계된 2차 문제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걸 한번 수업 들으시고 2차 문제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게 전체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는 아마 첫날 첫 시간은 공부 요령 특강을 했을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리는 특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동영상을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그걸 다 들으면 진짜 좋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혹시 예습용으로 듣고 오늘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 진짜 좋겠고, 그게 제가 1번으로 권유하는 사항이고, 시간 없으시면 수업을 충실하시고, 지금 현재 수업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할게요. 그 부탁을 하셨거든요, 학원에서. 저는 이제 그냥 심화로만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다 해달라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대신에 조금 속도감이 좀 날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생략하고 갈 거고. 근데 그 부분은 동영상 제 수업을 듣고 동영상을 거꾸로 가셔서 좀 이렇게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해서 들으시면 이제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들으셔서 보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걸로 마치고 그 난도리 유인물 중에 머릿말로 시작하는 좀 얇은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최근 5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놓은 표가 나올 거예요. 그 표를 보시면 특징이 그러니까 이 우리 노무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밸런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별로 어느 정도 다 비슷하긴 한데 대충 경영학 원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조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직과 인적 자원 관리는 합쳐서 보통 배점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한쪽이 많이 나오고 한쪽 적게 나오지만 합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사는 묶어서 보통 배점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랑 회계를 합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둘을 합치면은 거의 뭐 조직이나 인사 정도의 어떤 중요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MIS는 꼭 나오는데 두 문제 정도씩 지금 두세 문제씩이 나오고 있었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한 장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올해 거 올해 40문제짜리를 이제 봤는데 더 밸런싱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6, 7문제로 쫙 다 포진되어 있고 MIS만 좀 적죠. 근데 이제 MIS라는 게 그 우리 시험은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타 시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참조하는 시험 중에 경영지도사, 뭐 가맹거래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뭐 고외 또 기타 조금 더 있는데 이런 시험들의 추세를 보면 MIS를 늘리는 추세예요. 더군다나 이제 공인회계사는 내년도 시험부터 아예 우리가 보는 경영학 과목 중에서 생산관리랑 마케팅은 빼기로 했어요. 아예 빼고 MIS만 왕창 넣기로 해. 그게 바뀌었어요. 패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무사지만 또 경영학 출제자들은 트렌드를 본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다 보면 MIS를 좀 더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게 일단 올해 시험, 그러니까 2025년 시험의 예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번에 막 대여섯 문제 내지는 못하겠지만 세네 문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MIS가. 그래서 MIS가 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안배를 되게 잘했고요. 2024년도 시험은 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석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워질 건데 올해는 다행히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난이도는. 문제수만 늘어난 건데 뭐 감안을 했겠죠. 1분에 한 문제짜리에 대한 정의가 노무사 시험에서 요 정도 수준이라고 정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1차를 또 안전하게 붙어야 2차 준비가 좀 수월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붙으시길 바라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2024년도 노무사 시험에 난이도로 얘기했을 때 1.2배나 1.5배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고 강의를 그렇게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중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이론에 출제됐던 모든 신이론은 다 건들 거예요. 노무사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한 번씩은 다 건들 거예요. 한 번씩은 이론에서건 문제에서건 제가 건드려 드릴 테니까 그거를 바운더리로 삼고 그거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걸 갖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시험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보통 학원 강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20년도 넘고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가장 좋은 합격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 머리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회독수예요. 회독수. 그러니까 10회독 넘으면 100% 합격이에요. 제가 본 학생 중에 20회독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20회독. 이 친구는 이제 예전에 공기업 준비할 때 제가 강의했던 학생인데 부산 쪽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그 전공이 예술 쪽이에요. 미술인가 그런 친구거든요.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전에 들어갔어요. 한전에. 근데 회독수가 20회독.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회독수가 늘어나려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우리 시험은
조직과 인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2차에도 필요하니까 조직과 인사는 그 우리 1차 공부하실 때 반드시 머리에 줄거리가 남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딱 주제가 주어지면 그 앞뒤 배경, 그다음에 앞뒤 연결된 이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다 사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나 조직은 훨씬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공부하셔야 되지만 1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거예요. 2차에서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그 정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무나 회계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거의 문제 나오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완전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문제로 찍어달라 그러면 30문제 찍어드릴 수 있고 30문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무나 회계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의껏 강의해 드릴 건데 그것만 잘 갖고 계시면 그 대여섯 문제, 지금은 더 늘었죠. 10문제가 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재무 회계 합치면은 이거를 10문제면은 한 2, 3분이면 끝나요. 진짜 문제 풀어보면. 그러면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더 좋은 쪽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시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노무사 공부 전략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름에 했던 강의에 1시간짜리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여기 머릿말에도 제가 살짝 넣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경영 전략이 경영학의 첫 주제로 배웁니다. 그 이유는 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뭐 생산 전략, 조직 전략 영향되고 우리의 수험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도구를 하나 먼저 갖춰보고 이제 가자는 얘기인데, 이 전략 수립에요, 경영 전략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수립 절차입니다. 절차. 그 절차가 왜 중요하냐? 경영자가 선택해야 될 중요 의사결정 사항 두 가지는 하나는 방향 결정.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우리 회사에 유리한가? 방향 설정. 두 번째는 순서 결정.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영도 해야 되고 뭐 그 노동법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거냐. 저도 강의를 전략해도 되고 마케팅해도 되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막 첫 시간에 마케팅을 해버려요.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케팅하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의사결정사항은 두 가지인데 그중에 절차가 중요하고 이 전략 수립의 앞 단계는 두 개 절차, 두 개 단계가 있고 전략 수립의 뒤에는 또 두 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5단계가 되는데 전략 수립의 앞 단계의 첫 번째 할 일이 비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야 이걸 합쳐가지고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 수립이 되고 나면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고 실행한 이후에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뒤에 두 단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경영학이라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실행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경영자 영역이 맞아요. 경영자에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업원의 역할이에요. 종업원. 경영자 손을 떠난 상태고 이거는 회사 내부가 아니라 주로 외부인,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 아니면 뭐 교수, 일반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평가해서 그 회사한테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경영자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전 설정의 정의는 그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인데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래죠. 미래. 그래서 이거는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말하고
이 환경은 이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출발점, 현재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결국 이 현재의 출발점하고 미래의 도착점,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 화살표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략. 그러므로 출발점이 여기였었다. 그러면 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출발점이 여기였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더 있다는 거, 따로 있다는 얘기죠. 도착점이 여기라면은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4개나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비전과 유사한 용어로 미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미션이 비전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얘는 구체화된 목표 아니면은 숫자화된 목표를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거는 기업의 성공 아니면은 나의 성공 이런 식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내신 것도 부모님이 나에게 준, 또는 하늘이 나에게 준 어떤 미션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매출 100조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내에 세계 3위라든지 이런 거죠. 또는 뭐 1년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한다든지, 수석이라는 게 1등 합격인 거죠. 자, 여기랑 좀 느낌이 좀 다르시죠? 여기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이고, 이 목표는 달성되고 나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발판으로 새로운 비전이 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무사 합격이 최대의 관심사고 목표지만 합격되고 나면 이게 사라지고 새로운 비전이 나오겠죠. 나의 3년짜리 비전, 5년짜리 비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경영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경영학뿐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잘 하려면 모든 이론을 다 순서대로 꿰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2차 주관식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되게 답안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완전히 일관성 있게 나가려면 순서가 다 잡혀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외부를 먼저 하느냐? 외부 환경은 모두에게 공통인 환경이면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요. 내부 환경은 나만의 특수한 환경이면서 통제가 가능한 환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내부 환경으로 넘어가죠. 외부 환경 분석을 OT 분석이라고 하는데, OT 분석은 기회와 위협으로 해석하죠. 기회와 위협. 그래서 opportunity, 그다음에 threat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 환경이 나한테 기회냐 아니면은 위협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반면에 내부 환경 분석은 SW 분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강점, 약점 분석이죠. 강점, 약점 분석. 그러므로 그 내부 환경이 나한테 강점이냐 약점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무사 시험이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외부지, 그렇죠? 25문제에서 40문제로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경영학을 좀 해본 사람이 있어요. 경영 전공자라든지 공부했던 사람이 있고 요번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쪽이잖아요. 나한테 강점이, 해봤던 사람은 당연히 강점이죠. 이건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나태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게 맞아요. 공부는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회독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SWOT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스왓 분석이라고 읽기도 하고 토우스 분석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결국은 O사항, T사항, S사항, W사항을 찾아서 쭉 리스트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여기가 제일 리스트가 많다. 리스트업이 제일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위주로 전략을 짜는데 여기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였다면 기회 활용,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한 강점 사용 전략, 위협 극복하기 위한 약점 보완 전략 짜는데 혹시 공부가 되신 분은 여기에 엑서사이즈로 해서 예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기법.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다. 여기에는 실제 어떤 전략이 뭐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건 지금 건들지 마시고 2회독 이후에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요걸 가지고 요 틀을 가지고 여기 와서 전략 수립을 함으로 얘는 전략 수립의 틀인 거죠. 틀. 끌러 와서 전략 수립을 할 거죠. 이 전략 수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외부 환경 분석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요렇게 생긴 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동의어가 five force 모델이라는 5 force. 다시 말하면 나한테 처한 외부 환경이 5가지인데 5가지가 나한테 힘으로 행사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주요 5개의 세력이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기존 경쟁자입니다. 기존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기존 경쟁자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있고 물건 사가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가 있고요. 잠재적 진입자가 있고 대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제. 경제학을 하시면 대체제하고 보완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체제 대 보완제. 대체제는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야 된다. 부산에 가면은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나머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상황인 것이고 보완제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사면 잉크,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보완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대체제만 일단은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경제학 공부하신 사람이 문제 만들면 여기다가 보완제라고 쓸 거예요. 그럼 틀린 것이죠. 보완제가 안 되고 대체제만 일단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5개 주요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존 경쟁자가 많으면 나한테 위협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급업자가 많으면 이건 나한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반 수업할 때 예를 다 제가 들었었어요, 일일이. 근데 오늘은 그냥 결론만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동영상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자체에서 이해하시면 공급업자가 많으면 왜 기회냐? 나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서로 저자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자세가 되니까 나는 기회입니다. 그럼 거꾸로 구매자가 많으면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이것도 기회지. 나한테 사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쪽이 저자세니까 나는 고자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고정비가 많이 든 산업이다. 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고 규모의 경제는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기계화 대량 생산. 자, 이럴 때 기존 경쟁자는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네, 위협입니다. 위협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었을 때 치킨 게임이랑 한다 이렇게 치킨 게임.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렇죠?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합니다. 출혈 경쟁. 이건 뭐냐면은 가격을 원가보다도 낮게 매기면서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가격을 낮게 매겨서 막 시중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저쪽도 안 따라올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이기냐? 총알이 많은 회사가 이긴다. 그렇죠? 끝까지 버티는 회사. 그리고 상대가 망하고 나면 이러한 대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 시장, 경쟁자가 넘어진 시장을 내가 혼자 다 차지해야 돼. 그때 가격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대표적 사례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이 이걸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 승자가 삼성인 것이었죠. 아직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거까지는 지금이야 뭐 TSMC 이런 데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런 예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아꼈고요. 그럼 이제 유사하게 이 잠재입자 여기를 고려할 때 규모의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이라면 이건 기회일까 위협일까? 그때는 또 기회가 됩니다. 기회. 왜냐하면 얘가 못 들어오거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걸 겁내거든요. 괜히 들어갔다 그냥 박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회사는 못 들어와요. 이런 데는. 기존 경쟁자끼리는 경쟁에서 다 쓰러지고 두세 개밖에 안 남아요. 지금. 세 개 분야별로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각 한 개 정도씩 남아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니까. 반도체 안 들어가는 요즘은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우리들 노무사를 위한 책이 이제 얇은 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긴 해요. 회계사 강의를 제가 했었으니까. 거기에는 이게 다 표로 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다 제가 설명한 게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도 되는데 제가 강요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제가 거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더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일단 생략할게요. 이건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나 이런 데 가서 하기로 하고 더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내부 환경 분석하면서 강점 약점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크게 우선은 세 가지 정도 분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직의 구조, 조직의 구조,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직의 자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무 자원, 그다음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는 강점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강점. 다만 기본반에서는 재무나 재무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많으면 강하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전략에서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이건 무조건 양이 많을수록 이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반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무나 이 자원의 양 갖고 얘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방점을 두자. 그렇죠? 그래서 이 활용을 잘해서 강점화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적합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창조 적합성. 이 창조 적합성이란 말은 그냥 적합성이라는 말과는 좀 구분되는 말인데 그냥 적합성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념이에요. 약간 소극적이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 옷을 벗고 추워지면 옷을 입고 이런 식인 거죠. 소극적 개념인데 왜 창조적이 붙었단 말은 이전에 아무도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 자원을 활용하자 이런 거죠. 활용하자. 근데 창조 적합성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트레치인데 스트레치라는 것은 달성에 어려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목표가 저기 별이다. 그러면은 절로 가려면 최대한 손도 뻗고 이 백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뻗고 그래야 도착은 못해도 근처까지는 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치를 해야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내년에 무조건 1, 2차 동시 합격 딱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달성에 어려운 목표를 세우셔야 돼. 달성 어려운 목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이다. 그게 최대예요. 맥스예요. 그렇지만 목표는 8시간이 돼야 돼. 그러면 7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 8시간 목표로 세워놨을 때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가고 버스에서도 책을 볼 수 있고 그러면 7시간 한 10분이나 20분 될 거예요. 그 10분, 20분 때문에 붙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되게 타격이 크지만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뭐 인정도 안 해. 그런 사람 너무나 많긴 해.
한 문제 하러 떨어진 사람이 수천 명. 그쵸? 한두 문제는 10분 차이, 하루 10분 차이면 그게 얼마나 쌓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요런 그 시소에서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반대방에 올라가는데 시소는 놀이기구니까 이 거리가 같잖아요. 내린 만큼 올리는데 지렛대에 올리는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쪽을 요만큼 내리면 이걸 투입이라고 하고 반대편 이만큼 올라가. 산출이 여기 투입이랑 여기 투입이 같아도 저의 항상 공부를 위한 여러분 마인드는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남보다 시간 확보도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시간 확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집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결과는 훨씬 높아야 돼요. 가능하거든요. 목표가 간당간당해야 돼. 항상 내 능력을 좀 초과해야 돼. 목표가. 그래야지만 이런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레버리지 효과로 불러요. 여기를 했었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제가 심화 개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원의 양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전략의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한 쪽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자원 기반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 기반론. 이건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자원 기반론은 뭐냐면 이 강점으로 갈 때 자원 자체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자원 기반론. 근데 자원 기반론은 이걸 보통 브리오라고 해요. 브리오. 자원 기반론에서 중요한 요소가 4개인데 영어로 앞머리를 따서 브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V가 뭐냐면 요거는 value예요. value. 가치. 그럼 뭐다? 가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죠? 믹스 문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면 이긴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포츠 구단 같은 데서 보시면 메시라는 선수가 가치 있는 자원이잖아요. 메시를 데리고 있으면 이긴다.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죠? 물론 몸값이 많이 들겠지만 두 번째가 이게 R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희소성이 희소성. rareness. 희소성. 희소한 자원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희소한 자원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세 번째가 I가 뭐냐면 이게 모방 불가능성이에요. 모방 불가능성. 그래서 이미터빌러티. 모방할 수 없는 자원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근데 요 두 개는 좀 유사하죠. 성격이. 네 번째가 요거는 조직화예요. 조직화. 그래서 조직화는 요 개념을 좀 담고 있어요. 조직화. 그래서 자원들도 잘 믹스하면은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똑같은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죠. 자원도 중요하지만 잘 믹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자원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원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자원의 활용을 강조한 개념이고. 그래서 요 브리오라는 단어 하나 더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에 단점이 2개가 있어요. 단점. 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다 분석한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그 정태적이다. 어떤 시점에서 산업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이게 뭐냐면 현재 경쟁자만 보는 거예요. 현재 경쟁자. 맞죠? 그게 정태적이라는 거죠. 현재 시점만 보는 거예요. 정태적. 이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모든 기업을 다 본다. 내가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 시장에 있는 모든 경쟁자를 다 본다. 모든 산업을 다 본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체를 다 본다. 그리고 너무 정태적이다. 현재 시점만 본다. 이 단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요걸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예. 자, 모든 기업을 대상한다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군 분석이라고 합니다. 전략군 분석.
자, 정태적이라는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동태적이라고, 동태적 산업 구조 분석 이렇게 합니다. 예, 전략 분석 했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자동차 산업이다 하면은 되게 자동차 산업을 성격에 따른 몇 개의 전략군, 전략 무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품종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은 현대, 기아, 삼성 이런 데는 여기 어디 물려 있고, 뭐 도요타, GM 뭐 이런 데는 여기 어디 물려 있고, 무슨 뭐 롤즈로이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부가티 뭐 이런 데는, 요런 데 벤틀리 뭐 이런 데 여기 물려 있다 칠게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사이에는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동 장벽이 있어서 여기끼리 여기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전략군이라고 보고 우린 여기서만 분석한다. 얘네들 분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기업을 분석하면 왜 단점이냐 하면은 시간벽을 너무 많이 쏟아붓게 하고, 나한테 진정 경쟁자도 아닌데, 물론 잠재적일 수 있지만 얘네들을 경쟁자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소비자층이 달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군만 보는 거고, 이 동태서 산업 분석이라는 것은 이게 3차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어떤 제품으로, 무슨 제품으로 경쟁하느냐, 그 다음에 who, 고객,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느냐, 또는 how, 어떤 기술로 경쟁하느냐,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동태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플로우 개념 아니면 시간의 흐름. 보통은 우리가 플로우 그러면 돈의 흐름 갖고 많이 플로우라는 얘기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갖고 분석하는 게 동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본반 할 때 여기까지만 소개했을 텐데, 이걸 오늘 심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걸 왜 3차원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산업 분석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X축이 W차원이 What.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경쟁하느냐. 자, 요게 who라고 해볼게. 요걸 who라고 할게. who. 요게 고객차.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느냐. 요걸 how. 어떤 기술로 경쟁하느냐. 자, 그러면 동태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1차원 확장 아니면 2차원 확장 아니면 3차원, 이렇게 확장이라는 개념은 동태적이죠. 확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산업을 분석하는데, 그 1차원 확장의 예로 요거를 아마존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존. 2차원 확장의 예로 도요타 들어볼게요. 도요타. 3차원 확장의 예로 애플 들어볼게요. 애플. 이렇게. 요건 이제 안 했던 거니까 사례까지 설명드립니다. 1차원 확장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그냥 활용해 볼게요.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마존은요, 요게 보통 책이었어요. 초기엔. 지금 뭐 오만 물건 다 팔지만 초기엔 책이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독자예요. 독자. 독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프라인 서점이에요. 오프라인 서점. 그죠? 뭐 반지 앤 노블스 같은 그런 서점인데, 그 아마존은요, 책 똑같고 독자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죠. 우리가 이제 이 음악 파일도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때, 예전에는 테이프 세대, 그다음에 뭐 그전에 전축, 음반 세대, 테이프 세대, CD, DVD, 여기까지는 특징이 뭐냐면 한 10곡에서 20곡을 한꺼번에 사야 돼요. 그쵸? 쪼개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가격이. 내가 거기서 꼭 듣고 싶은 곡은 한 곡인데, 그 한 곡 좋아하는 곡을 들으려고 10곡짜리를 내가 샀고, 그것도 찾는 것도 불편했어요. 테이프는 계속 돌려봐야 되고, 뭐 전축도 올려봐야 되고, 계속 불편했는데, MP3가 나온 순간 곡 단위로 쪼개서 사고, 한 곡에 500원, 1,000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때는 안 사던 사람이
이때는 삽니다. 한국은 500원 주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근데 이 시장의 대부분을 아마존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적 시점 전체를 절반 정도를 아마존이 차지하게 돼. 서적 시장 자체가 커졌는데 그거의 절반을 아마존이 차지합니다. 1차 확장이죠. 한방향 확장. 2차 확장 도요타는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우선 여기가 왓인데 여기는 뭐냐면 대형차예요. 대형차. 대형차.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객인데 후인데 여기는 가정이었어요. 옛날엔 한 가정에 한 차잖아요. 한 집에 한 차였고 여기는 그동안 이제 다 배웠지만 연속 생산 시스템이에요. 자동차는 되게 연속 생산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도요타라는 회사가 일단 여기가 기술이잖아요. 기술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잘 아시는 지트 방식을 도입해요. 지트. 그죠? 지트를 도입하면서 도요타는 사실 3차원 확장도 되는데 2차원 확장으로만 설명드리면 이쪽으로 확장할게요. 그래서 소형차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소형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형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트를 우리가 배우시면 알지만 지트는 적시에 정량 생산하면서 소로트 생산하면서 시장의 수요대로만 생산합니다. 그리고 소량 생산도 가능해요. 지트를 배운. 원래는 일반 자동차는 대량 생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차도 유사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죠. 이 정도. 커진 시장을 도요타가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체에서 1등이 된 거예요. 대형 승용차 시장에는 그동안 기존에 포드나 GM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소형 승용차를 드디어 빼서, 이게 3차원 확장이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정에 2대. 그러니까 부모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가정으로 치면 아직은 확장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거고. 이 3차원 확장은 애플인데 그 공간을 그냥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좀 작게. 자, 첫 번째 왓 차원은 뭐였냐면은 여기도 대형 PC예요. PC가 아니라 그냥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그 다음에 이 기술은 뭐냐면 잘 안 보이나요? 또 위로 할까요?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왓 차원. 왓 차원이 뭐냐면은 대형 컴퓨터예요. 이 대형 컴퓨터는 그러니까 서버 같은 느낌의 컴퓨터인데 이때는 대형 강타자가 IBM이에요. IBM은 기업 고객도 많고 학교 고객도 많고 되게 그런 데다가 이 큰 방에다 컴퓨터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IBM이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구냐면은 여기가 기업이나 대학이었어요. 그때 하우는 뭐냐면은 이때는 매크로 프로세서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이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도입하죠.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가능해져요. PC 퍼스널 컴퓨터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퍼스널 컴퓨터 나오니까 누가 사냐면 개인이 사요. 개인. 그죠? 그럼 시장이 확장됐죠. 그 시장을 애플이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물론 IBM도 몇 년 늦게 따라와서 퍼스널 컴퓨터를 팔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애플이 거의 다 잡아버렸거든요. 그 뒤에 델 컴퓨터 이런 다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커졌잖아요.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웅다웅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확장하면서 거기를 차지할 수 있다. 산업 분석은 이렇게 정태적으로 하지 말고 동태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진짜, 왜냐하면 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기업 하지 말고 전략군 위주로 분석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사진 찍으실 분이면 살짝 찍으시고 바로 제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합 분석을 하고 나면 그걸로 틀을 잡아서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략이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그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기업 전략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고 방향, 그다음에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그래서 방법 결정 문제, 방법. 위에서 정한 방향을 따르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기능별 전략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앞에 나온 개념과 유사하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주어진 자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또는 이거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말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그냥 생산성이라고 해요. 생산성. 생산 관리에서는 생산성이지.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이지. 그런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거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 영어로 efficiency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이거는 방향의 결정 문제인데, 이거는 O 아니면 X 또는 성공 아니면 실패, 이걸 결정하는 게 방향 결정 문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맞아, O, 또는 성공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X 또는 실패입니다. 노무사 합격, 여기서 이제 1년 내 노무사 수석 합격을 정했어요. 여기서. 그죠? 그래 놓고 방향 설정할 때 간호학원에 가서 열심히 주사도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노무사 합격됩니까? 그건 무조건 실패거든요. 이건 결론이 보나마나 뻔한 거거든. 근데 노무사 학원에 오셨어.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만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합격. 여기서 계속 있어 안 붙겠어요? 다 붙지? 이게 뭐냐면 이게 합격이에요. 합격. 산출. 합격. 여기서 방향을 잘 정하면 결론은 합격이에요. 정해져 않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게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그럼 누가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투입이 작을수록 효율적인 거죠. 그 아이러니인데, 저는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 갖고 최대한 뻥튀기해서 결과를 높여야지, 너무 양만 늘리는 거에 막 집중하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참 특이하죠. 투입은 최소 줄이면서도 산출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반복도입니다. 제가 이제 생산관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고 공부 요령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반복도거든요. 그걸 아무도 못 이겨요. 머리 좋은 사람도 못 이겨.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본 거랑 머리 나쁜 사람이 3번 본 거랑 후자가 이깁니다. 그렇죠? 네,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오늘은 심화 개념이니까 배운 분도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기본반 순서를 약간 제가 바꿔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얘기해 볼게요. 이걸 먼저 할게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그러면은 방향 결정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장 공격 전략이 있고요. 하나는 유지 전략이 있고, 하나는 방어 축소 전략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근데 이게 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부로 뻗쳐나오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성장 공격 전략이에요. 화살표 방향 바깥쪽이고, 유지라는 건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뭐 일로 보내고, 이게 유지. 큰 틀은 유지한 채 내부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반면에 축소 전략은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다 다르죠. 이게 이제 방향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유지 전략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리는 그냥 스트럭처를 구조를 바꾸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구조 조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구조 조정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수입할 때 이 단어를 수입할 때 의미를 좀 축소했어요. 어떻게 축소했냐면 정리해고로 축소했어요. 종업원들 자르는 거로. 회사가 리스트럭처링 한다면 종업원들 다 힘들어합니다. 누구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렇죠? 원래 본질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리스트럭처링. 두 번째 방어 축소 전략은 가장 쉬운 게 이제 매각이거든요. 매각. 그죠? 매각. 요걸 잘라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매각 하는 거예요. 또는 분사. 또는 스핀오프. 스핀아웃. 그다음에 디베스티처.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디베스티처가 뭐냐? 디베스티처는요. 요거는 디베스트, 다이베스트란 단어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반대말이 인베스트예요. 베스트는 던진다는 뜻이고 안으로 던진다. 이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던진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 던진다는 건 뭐냐면 돈은 밖으로 나가고 몸집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커지는 게 인베스트고 다이베스트는 반대 방향이라서 몸집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대신 돈이 들어옵니다. 그 대가로. 그걸 다이베스트라고 해서 얘랑 비슷한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는 성장 공격 전략은 목표가 뭐냐면은 마켓쉐어나 세일즈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문에서는 외형을 키운다고 얘기해요. 외형을 키운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살모사 같은 뱀도 벌떡 서갖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공작새 같은 경우도 쫙 펼치죠. 사실은 그게 싸우면 불리하지. 막 뒤뚱뒤뚱 할 때. 그런데 막 내가 크다고 보여줘요. 크다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게 외형 키우는 건데 이 말은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 이익은 중요하지 않고 겉모습만 크게 보이겠다. 그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얘는 관심이 외부에 있다. 이거예요. 외부에 있다. 왜? 이 마켓쉐어 키우는 거는 경쟁자를 보는 거고 세일즈 키우는 건 소비자 보는 거니까 다 외부잖아요. 외부를 바라보고 내 목표를 달성하자 하는 거예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다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얘네들은 공통점이 이익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이익. 근데 이익이랑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손익계산서 배우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매출이랑 같은 말이에요. 매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출 높이는 건 여기 있으니 매출 높이는 게 여기 있으니 요거는 건들지 말고 이익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익을. 방법이 뭐밖에 없다? 비용을 낮추는 거밖에 없다. 근데 비용을 낮추겠다는 얘기는 회사 내부를 그렇죠? 인건비를 줄여라, 전기세 줄여라 이런 건 다 내부를 관심 갖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에 관심 있는 거고 우리는 요거를 세 개로 쪼갤 수도 있지만 둘로 쪼개면 이렇게 둘로 쪼개면 여기가 적극적인 전략이고 여기가 소극적 전략. 방향 자체가 적극 방향과 소극 방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 결정할 때 각 사업부를 평가해서 저걸 방향을 정하는데 각 사업부 평가하는 기법이 BCG 매트릭스랑 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마케팅 가서 BCG 매트릭스랑 G 매트릭스 배운 분은 저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부 키울지 어떤 사업부를 뭐 줄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전략을 좀 더 이어가는데 공격 절차 아니면은 뭐 이 성장 절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절차 얘기를. 자, 그러면 그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학화한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수익주 통합을 하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저희가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5 폴스 모델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기존 경쟁자고요. 여기가 공급업자고 여기가 구매자고 여기가 잠재적 진입자고 여기가 대체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경영에서 이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부르려고 해요. 수직은 뭐냐면 여기가 원재료, 여기가 제조, 여기가 판매, 이 기능을 연결한 걸 수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수직은 화살표가 한 방향이어야 돼요. 항상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고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앞이라고 해도 뒤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수직은 위아래라고 얘기할 때도 되고 앞뒤로 얘기할 때도 있고 상류 하류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 근데 수평은 방향성 없어요. 수평은 그러니까 요거는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수직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수직적 통합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수직이란 말을 만나면 이건 무조건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이 흐름을 통합하는 걸 수직 통합이라 보자. 수직이란 것은 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은 그냥 반대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평은 같은 레벨 그러면 제조는 제조끼리 판매는 판매끼리 재료는 재료끼리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학화라는 것은 신제품 가지고 신시장 들어가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다. 얘는 특징이 제품도 새거 시장도 새거 그걸 우리가 다학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여기가 한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쉬고 들어와서 새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지금은 중요한 골격만 잡아드리는데 경영학이라는 것 경영자 마인드가 중요하고 경영자는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 방향 결정 아니면 순서 결정인데 지금은 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살표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 이유가 뭘까요? 수익조 통합을 먼저 하고 다학화를 나중에 합니다. 이유가 뭘까?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네. 위험의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돼요. 위험의 크기가 달라서. 그죠? 어디가 크죠? 위험이? 훨씬 크지. 이건 왜냐하면 나랑 좀 관련된 분야잖아요. 수익조 통합도 다시 그냥 해드리는데 요 회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이걸 무슨 통합이라 불러요? 이걸 전방 통합이에요. 전방. 앞이 있고 뒤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수직은. 전방 통합. 어디가 전방이냐면 소비자 있는 자리가 전방이에요. 전방 통합. 근데 반면에 이 제조가 이 제조 파트가 이 재료 파트를 통합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거 무슨 통합이에요? 후방 통합. 전방 통합, 후방 통합. 그러면 이렇게 수익조 통합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로 가는 거 어느 정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덜 위험해. 여기는 둘 다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 그럼 결과적으로 경영학은 순서 결정, 방향 결정에서 제일 중시한 척도가 뭐예요? 위험 관리, 위험. 이걸 아셔야 재무 관리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재무 관리도 결국 위험 관리하는 거거든요. 우리 돈 관리도 위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낮은 걸 좋아하고 위험이 높은 걸 싫어합니다. 낮은 걸 더 먼저 택하고 높은 걸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이 다학화도 다시 관련 다학화 그 다음에 비관련 다학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순서가 있어. 왜 그럴까? 위험 때문에 위험의 크기가 다름으로 위험 낮은 걸 먼저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다 순서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화살표가.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 설명이 한 30분 넘게 걸리니까 지금 잠깐 쉬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